투자를 하고 싶은데 무엇을 공부해야 할지,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감이 안 잡히시는 분,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관심은 있는데 여러 이유로 손이 안 가시는 분을 위해 투자 기초를 배울 수 있도록 교육 영상을 꾸준히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중간에 포기하시지 않는 것을 목표로 쉽게 준비할 예정이고, 제 영상을 통해 기초에 대해 충분히 배울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혹시나 제가 놓쳤다 생각이 드는 내용이라던가 난이도 있는 내용은 추후에 업로드할 예정이며, 궁금한 부분 댓글 남겨주시면 답글이나 영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다 보셨다면 실제 투자를 할 때 도움이 될 경제, 주식, ETF 분석이나 전망, 포트폴리오 구성 등등 콘텐츠를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투자를 해야 하는 세 가지 이유를 말해보자면, 첫 번째, 화폐 가치는 하락합니다. 국가는 경제 성장을 위해 또는 안정을 위해 화폐를 지속적으로 발행합니다. 희소했던 것이 풍족해지면 가치가 하락하는 것처럼 화폐 또한 발행량이 증가할수록 화폐의 가치는 하락합니다. 1990년대와 현재 라면 가격은 최소 8배 차이.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는 현재 라면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으며 라면이 넘치는 세상인데, 라면은 왜 옛날보다 훨씬 비쌀까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주된 이유 중 하나는 화폐 가치의 하락으로 라면 가격이 상승했다 볼 수 있고, 앞으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상승할 거라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숫자는 변하지 않지만 가치는 하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어떠한 수단을 선택해야 하는데, 크게 두 가지, 예금성과 투자성. 예금성은 흔히 예적금 같은 원금을 보장하고, 투자성은 우리가 앞으로 배울 주식, 채권, ETF 등등 원금 보장이 안 되는 상품을 말합니다. 보통 우리는 돈을 모으는 방법으로 예적금을 접합니다. 그리고 투자에 관심이 없어서, 잘 몰라서 혹은 무서워서 예적금을 지속합니다. 예적금에는 이자가 붙습니다. 이 이자로 앞서 말했던 라면 가격 상승 같은 물가 상승률을 대응할 수 있을까요? 네, 수치상 가능합니다. 물가 상승률과 예적금 금리를 비교해보면 보통 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이자를 주기 때문에 가능은 합니다. 그러나 딱 물가 상승에 대한 방어만 될 뿐 자산 가치 상승의 방어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흔히 투자할 수 있는 자산, 예로 들면 주식, 부동산이 있죠. 이 자산의 가치는 상승세를 한 번 타면 높게 상승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장하는 기업은 희소하고 모두가 살고 싶은 땅은, 건물은 복제가 불가능합니다. 즉, 희소합니다. 공급은 제한적인데 수요는 많은 동시에 화폐의 가치는 하락 중이니 상승의 폭이 큽니다. 따라서 투자를 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로 평균적으로 예적금 금리는 투자 자산의 상승률을 이길 확률이 낮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투자 자산이 하락할 경우 상승률만큼 하락폭 또한 크기 때문에 흔히 하락장이라 표현하는 시즌의 수익률은 오히려 예적금 이자의 수익률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우상향을 가정하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결국 예적금으로 얻은 이자보다 수익률이 크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투자를 해야 하는 세 번째 이유로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위해 투자한 자산은 때때로 우리 인생의 방어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이 어려워서, 내가 몸이 아파서, 혹은 가정을 위해 돈을 벌 수 없을 때 생각보다 꽤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멈추지 않습니다. 투자 시장도 우리가 투자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투자한 돈은 멈추지 않으며 올바른 투자를 했다면 내가 돈이 필요할 때 꽤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집을 구매하기 위해, 안정적인 은퇴 자금을 위해, 또는 꾸준한 생활비를 위해 열심히 투자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셔서 투자 세계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식 투자는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주식회사의 증권을 사고 파는 투자 활동. 더 쉽게 설명하자면 분할된 소유권을 사고 판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유권, 즉 주식을 많이 사면 살수록 실제 내가 구매한 주식의 회사에 대해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경영권을 획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고 팔고자 하는 주식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의 의미로 끝나지 않고 많은 의미와 기능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군가는 시세 차익을 위해, 꾸준한 배당을 위해, 아니면 경영권 획득을 위해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목적으로 주식을 투자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 투자를 하고 있을지, 어떻게 하면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을지 궁금하시죠? 주식은 쉬우면서도 어렵고 누구나 벌 수 있으면서도 누구나 잃을 수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의 인생처럼 정답이 없습니다.
주식은 단순히 회사가 좋아서 상승하지도 않고 나빠서 하락하지도 않습니다. 주식은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으면 상승하고 팔고자 하는 사람이 많으면 하락합니다. 투자에는 다양한 변수가 있고 당장 우리가 주식을 구매하는 데에도 이유가 가지각색입니다. 그냥 내가 알고 있는 회사니까 구매하는 사람도 있고 주변에서 좋다고 하니 구매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회사의 전망이 안 좋아 보여서 파는 게 아닌 그냥 이 정도 수익이면 만족하니까 주식을 파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내가 급하게 쓸 돈이 필요해서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이유로 주식을 사고 팝니다. 이를 변수가 다양하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사람은 워렌 버핏, 피터 린치입니다. 두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주식 투자의 레전드라 불립니다. 이 두 사람은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주식을 사고 팔았을까요? 아닙니다. 각자의 원칙과 신념에 따라서 투자를 했고 각자의 방법으로 수익을 얻었습니다. 주식 투자는 수많은 이론이 공유되어 있으며 최고도 최악도 없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나에게 맞는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따라서 주식 투자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실제 투자를 하며 좋은 주식을 찾기 위해 다양한 정보를 습득할 때 다른 사람의 의견이 별로인 것 같다는 이유로 비난이나 무시 그리고 선입견은 좋지 않은 행동입니다. 그냥 나와 생각이 다를 뿐 또 다른 시야를 공유받았다. 나는 이 아이디어를 받아들일 것인가 흘릴 것인가 판단만 하시면 된다. 개인적으로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안 그러셔도 됩니다. 이 또한 각자의 원칙과 신념이니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정답은 없으니 각자의 원칙을 잘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원칙과 신념에 대해 추후에 다뤄보겠습니다. 투자를 시작하기로 마음 먹으셨다면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바로 공포입니다. 공포는 사람의 판단력을 흩뜨립니다. 지진 같은 자연재해를, 교통사고를 또는 범죄와 마주했을 때 공포라는 감정을 느끼며 합리적인 또는 정상적인 판단을 놓칩니다. 투자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하락을 겪었을 때, 생각지도 못한 하락을 겪었을 때, 아니면 예상하지 못한 수익을 얻었을 때 공포라는 감정을 느낍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언제 진입하고 청산할지 원칙을 잘 세워서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건 교과서적인 이야기였습니다. 투자를 직업으로 하는 훌륭한 원칙을 가진 사람도 때때로 공포를 느끼곤 합니다. 제 생각에는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많은 경험을 통해 공포를 극복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투자를 한다면 공포를 최소한 한 번쯤은 겪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럴 때 크게 좌절하지 말고 경험이라는 긍정적 생각을 하며 앞으로 나아가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알고 겪는 것과 모르고 겪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제 공포에 대해 알게 되었으니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처음 구매할 때 카카오, 삼성전자 같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업을 구매할 겁니다. 나쁘지는 않지만 우리에겐 많은 그리고 좋은 선택지가 있습니다. 바로 ETF입니다. 상장지수 펀드라 불리는데 설명이 굉장히 어렵죠? 쉽게 말씀드리자면 마트에 가면 여러 과자를 묶어서 파는 걸 한 번쯤은 보셨을 텐데요. 똑같습니다. 주식을 묶어서 팝니다. 다양한 과자 묶음이 있는 것처럼 ETF도 각각 컨셉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회사 중에서 주식의 규모가 큰 회사 200개를 묶었다. 그러면 코스피 200. 반도체 회사만 묶으면 반도체 ETF, 화장품 회사만 묶으면 화장품 ETF.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ETF의 장점 중 첫 번째는 많은 주식을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삼성, 현대 같은 국내 대기업 주식을 사려고 한다. 200기업 주식을 하나씩만 사도 최소 1,800만 원입니다. 그러나 ETF는 5만 원이면 됩니다. 두 번째 장점은 분산 투자. 주식의 많은 명언 중 하나인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즉 특정 주식에 전 재산을 투자하지 말라는 명언인데요. 그 누구도 회사 그리고 주식의 미래는 아무도 확정할 수 없어요. 승승장구하던 대기업들은 경쟁에 의해, 사이클에 의해 또는 잘못된 비즈니스로 인해 잊혀집니다. 내가 산 주식이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ETF는 여러 주식의 묶음이니 하나의 주식이 잘못되어도 큰 타격은 없습니다. 반대로 단점은 많은 주식을 가지고 있으니 평균적인 수익률을 얻는다. 즉 내가 주식을 잘 골랐을 때보다 낮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주식을 고르는 건 어렵습니다. 쉽다면 모두가 부자가 되었을 겁니다. 두 번째 단점은 각종 수수료가 붙습니다. 적게는 0.3%에서 많게는 1%, 더 낮거나 높은 것도 있는데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다만 운용회사가 좋은 주식을 골라주고 나중에 배울 리밸런싱도 알아서 해주는 우리가 해야 할 많은 것들을 해주는 비용이니 합리적이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의 이유로 투자를 시작한다면 우선 주식보다는 ETF가
수익률도 심리도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 투자는 단순히 좋은 기업을 고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내 상황에 대해 고려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내가 투자할 돈이 다 잃어도 상관없는 돈인가, 조만간 꼭 써야 할 돈인가부터 해서 세금 등등 말만 들어도 부담을 느끼실 수 있지만 막상 보시면 어렵거나 복잡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쉽고 자세하게 정리한 자료도 많으니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찾아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것들을 고려한다면 어떤 계좌를 통해 투자를 할지, 어떤 국가 상품에 투자를 할지, 어떤 자산군에 투자를 할지, 아니면 나는 어떤 투자를 해야 할지 윤곽이 나옵니다. 이게 생각보다 중요한 게 안 내도 될 돈을 굳이 낼 상황이 오기도 하고 막무가내로 투자하면 심리가 많이 악화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잃지 않아도 될 돈을 잃는 상황도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최적화 개념으로 접근해서 투자하는 게 아무래도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나는 최소한 이 정도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추가로 생각이 나면 댓글에 남기겠습니다. 그래도 말씀드린 것 정도만 고려해도 괜찮을 겁니다. 우선 투자를 할 땐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는 계좌가 있어야 합니다. 입출금이 자유로운 일반 투자 계좌가 있고 절세가 가능한 ISA, 연금 계좌가 있습니다. 이 계좌들은 수익에 대한 세금 감면 등 혜택이 있는 대신 출금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ISA는 3년의 제한을, 연금 계좌는 24년 기준 만 55세 이상부터 가능한 제한이 있습니다. 물론 예외적인 인출은 존재합니다. 이건 나중에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내가 투자할 자금이 언제든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 ISA, 연금 계좌는 포기해야 합니다. 반대로 여유가 있으시다면 혜택이 있는 계좌를 이용해서 10원이라도 비용을 절감하는 게 이득입니다. 계좌를 꼭 하나만 사용할 필요는 없고 많은 분들이 계획을 가지고 자금을 나눕니다. 두 번째로 자금 여유에 따라 정할 수 있는데요. 반도체, 로봇같이 변동성 높은 테마에 투자할 것이냐, 시장 평균을 따라가는 지수에 투자할 것이냐, 아니면 변동성이 낮은 채권에 투자할 것이냐, 이런 식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건 꼭 여유의 정도만으로는 정의되지 않고 투자 성향 등 많은 부분에 영향을 받는 내용이긴 합니다. 하지만 자금 여유만으로 정해도 충분하다 생각하고 중요한 것은 여러 상황을 고려해 나름의 최적화를 하면 성공적인 투자에 가까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현재 글로벌 시대에 살고 있으며 국경을 넘어 다양한 국가의 물건을 간편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식 또한 각 나라에 상장된 주식을 간편하게 구매할 수 있으며 세계 각국의 우수한 기업들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한국에 비해 미국은 세계 경제를 선도하는 주요 국가로 많은 혁신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도 중요한 시장이지만 미국의 경제 성장률과 기업 성장은 강력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정확한 미래는 예측할 수 없지만 높은 확률로 장기적으로 안정성과 수익률 측면에서 우위를 제공할 겁니다. 앞으로 많은 정보를 다루면서 한국, 일본, 유럽 등등 글로벌 분산 투자에 대해 다룰 예정이지만 투자의 시작은 미국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에는 대표 지수로 4개가 있습니다. S&P 500, 나스닥 100, 러셀 2000, 다우 산업평균 지수. 이 중에서 가장 선호되는 것은 S&P 500. 미국 시가총액 상위 500개 대형 기업으로 구성되며 다양한 산업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S&P 500은 미국의 주식시장과 경제를 가장 잘 반영한다는 지수로 평가받고 있어 시장 수익률이라는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산업군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S&P 500 하나만 구매해도 분산 투자 효과를 얻을 수 있어 심플하고 강력한 투자 방법 중 하나로 뽑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투자의 대가들도 여러 이유와 함께 S&P 500을 투자하라 조언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S&P 500을 투자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구매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증권사 계좌를 만들어야 합니다. 증권사는 미래에셋, 삼성, KB 등등 있습니다. 선호하는 브랜드에 따라 개설하셔도 좋은데 되도록이면 매매를 할 때 발생되는 수수료를 장기간 할인해주는 이벤트 중인 증권사를 이용하시는 게 좋고 대부분 증권사는 어플을 통해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니까요. 잘 모르시겠으면 유튜브 검색을 통해 배우실 수 있으니 천천히 따라해 보시면 충분히 개설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ETF 구매하는 방법도 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모두 알려드리면 좋겠지만 증권사마다 방법의 차이가 있고 제가 모든 증권사 계좌를 개설할 수 없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건 힘들 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앞 시간에 우리는 각 나라에 상장된 주식을 간편하게 구매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구분하기 위해 각 나라에 상장된 것을 땡땡 상장 주식, 땡땡 상장 ETF라고 불립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애플은 미국의 회사죠. 주식 또한 미국에 상장했습니다. 그러면 미국 상장 주식이라 부를 수 있겠죠. S&P 500은 미국에 상장된 주식 중 시가총액 순으로 500개를 모은 것으로 애플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솔 S&P 500 ETF. 솔은 신한자산 운용의 브랜드명입니다. 한국 회사가 미국 ETF를 운용하고 있네요. 이건 무슨 상장 ETF라 부를까요? 미국 주식의 ETF니까 미국 상장 ETF를 생각하시면 오답입니다. 이 ETF는 한국에 상장한 상품으로 한국 상장 해외 ETF로 분류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ETF는 한국에 투자하는 ETF이지만 미국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ETF를 해외 상장 ETF라 분류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이해되는 내용이니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탭을 보시면 증권사마다 표현이 다르긴 하지만 보통 국내 주식 탭과 해외 주식 탭이 따로 나눠져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운용하는 ETF를 사고 싶으시면 국내 주식 탭에서 구매하셔야 하고 해외에서 운용하는 ETF를 구매하고 싶으시면 해외 주식 탭에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국내든 해외든 S&P 500을 검색해 보시면 상당히 많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수요자가 많기 때문에 많은 ETF 운용사들이 똑같은 ETF를 출시합니다. S&P 500 뒤에 수식어가 없다면 모두 같은 상품이고 뒤에 수식어가 붙어 있다면 다른 상품입니다. 그러니 우선은 수식어가 없는 상품을 고르셔야 합니다. 같은 ETF지만 운용 방식과 수수료가 조금씩 상이합니다. 그래서 S&P 500 같은 경쟁이 심한 상품은 보통의 경우 수수료가 낮은 ETF로 많이 선호합니다. 그러나 낮은 수수료가 최고의 수익률을 주는 것은 아니니 각자의 기준대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큰 차이 없으니까요. 무엇이 베스트일까 고민은 나중에 하시고 우선은 다음 공부를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ETF를 사면 되는데 혹시 앞 시간에 보여드린 이 표 기억하시나요? 내 상황에 따라 계좌를 적절하게 사용해야 된다 말씀드렸는데요. 계좌에 따라 투자할 수 있는 ETF, 투자해야 할 ETF가 다릅니다. 일반 계좌부터 보자면 국내 상장 ETF, 해외 상장 ETF 이 둘의 차이는 제가 말씀드렸죠. 상장 국가에 따라 분류된다 말씀드렸는데 이 분류에 따라서 세금 체계가 다릅니다. 표를 보시면 일반 계좌에서 해외 상장 ETF를 거래할 경우 수익금에서 250만 원을 공제한 후 다음 연도에 양도소득세를 기한일에 납부합니다. 반면에 국내 상장 해외 ETF의 경우 해외 상장 ETF처럼 공제금은 따로 없고 바로 15.4%를 원청 징수합니다. 예로 들자면 200만 원 수익이 발생할 경우 해외 상장 ETF는 25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납부할 금액은 없습니다. 반면에 국내 상장 해외 ETF의 경우 공제금은 따로 없고 바로 15.4%인 30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도 억울한데 원청 징수, 즉 매도 즉시 세금을 징수하니 재투자의 기회가 사라집니다. 두 번째로 해외 상장 ETF는 양도소득세로 종결되는 반면에 국내 상장 해외 ETF는 배당소득세로 간주되어서 수익이 2천만 원 이상일 경우 종합과세 대상으로 되어 추가적인 세금 납부와 더불어 건보료 증가, ISA 가입 불가 등 여러 가지 제한 사항이 생깁니다. 세 번째로 손익통산이 안 됩니다. 해외 상장 ETF의 경우 400만 원 수익, 500만 원 손실이라면 마이너스 100만 원으로 세금은 없습니다. 당연하죠. 하지만 국내 상장 해외 ETF는 손실 관계없이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납부합니다. 굉장히 억울한 부분이죠. 이러한 여러 가지의 이유로 일반 계좌로 투자하실 거라면 해외 상장 ETF로 투자하시는 게 현명합니다. 단점이라면 아무래도 시차가 있어서 밤에 투자를 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상황에 따라서 예약 매매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절세가 가능한 ISA, 연금 계좌는 해외 상장 ETF 구매가 불가능합니다. 국내 상장 해외 ETF만 거래할 수 있고 수익과 관련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손익통산, 세금 등 문제에 대해서는 혜택을 받기 때문에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국내 상장 해외 ETF를 구매한다 해서 발생될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계좌에서 투자를 한다. 그러면 미국 상장 ETF를, 절세 계좌에서 투자한다. 그러면 국내 상장된 ETF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잘 이해하셨으면 한 개라도 구매해 보셔서 의미 있는 투자의 첫걸음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교육 영상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제가 꾸준히 유튜브를 할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다음 내용 잘 준비해서 다시 뵙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